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 그러나 소득도 크게 증가했으므로 충격은 크지 않았다. 1947년에서 1957년 사이 가계부채는 5배가 늘었다. 새로운 소비문화와 부채상품, 정부 보조금, 연방준비제도가 낮게 유지한 금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 기간 소득이 워낙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가계에 미친 영향은 심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전후 가계부채가 워낙 낮았다. 대공황이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을 없애버렸고 전쟁 기간에 가계지출이 워낙 줄어들어 있던 터라 누적부채는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1947년에서 1957년 사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다. 오늘날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00%를 넘는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해도 60% 이하였다. 이런 부채붐을 주도한 것은 주택 소유 급증이었다. 1900년에 주택 소유율은 47%였다. 이후 40년간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1945년에는 53%, 1970년에는 62%가 되었다. 이제는 인구의 많은 비율이 이전 세대는 이용할 수 없었던 부채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점에 불만이 없었다.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1950년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자신이 있었다. 더 힘든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격적일 정도였다. 이들은 부모만큼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들은 소득이나 소유 측면만이 아니라 미래가 이미 도착했다고 믿는 점에서 부모들과는 달랐다. 가족 최초로 집을 소유한 이들은 흥분과 자부심을 느꼈고 가게로 가서 가구와 가전제품을 샀다. 다른 때라면 젊은 부부가 첫 자녀의 옷을 살 때나 보였을 법한 감정들을 내비쳤다. 집을 샀다는 성취감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 집에 넣을 물건이라면 못 살 것이 없어 보였다. 이제 점점 중요해지는 몇 가지를 서로 연결해 볼 차례다. 미국은 호황이었다. 유례 없이 다 함께 호황이었다. 부채를 통한 호황이 당시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부채는 여전히 소득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고 부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있었다. 균열이 시작되었다. 경제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분명해진 것은 1973년부터였다. 이 해에 시작된 경기 침체는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몰고 왔다. 물가가 폭증했다. 그러나 전후와 달리 높은 수준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1973년에는 단기 금리가 8%를 찍었다. 10년 전보다 2.5%나 오른 수치였다. 이 모든 것은 베트남 전쟁, 폭동, 마틴 루터 킹과 존 F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 속에 자리 잡은 큰 공포라는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암울했다. 전후 20년간 미국은 세계 경제를 지배했다. 여러 강대국의 제조 설비가 폭격으로 폐허가 됐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일본이 호황이었다. 중국 경제가 일어나고 있었다. 중동은 산유국으로서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미국은 운 좋게도 경제적 이점을 누리며 위대한 세대로서 같은 문화를 공유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성인기에 도달하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었다. 새로운 세대는 무엇이 정상인지에 대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었고 지난 20년간 지속된 경제 순풍은 끝나고 있었다.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은 기대치라는 맥락 내에 있는 데이터다.
경제라는 바람이 이리저리 방향을 바꿔 불기 시작했을 때 20세기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일어났으나 사람들의 기대치는 아직도 전후 평등 문화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반드시 소득의 평등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도 포함되었고 생활 양식과 소비 기대치의 평등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 50번째 100분위 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사는 삶은 80번째 혹은 90번째 100분위 수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99번째 100분위 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지만 50번째 100분위 수의 소득을 버는 사람이 여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삶이어야 했다. 1945년에는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미국은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 당신이 이걸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다고 생각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치는 언제나 현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 197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경제 성장은 지속되었으나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삶이 주변 사람들과 비슷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기대치는 바뀌지 않았다. 다시 호황이 시작되었으나 이전과는 달랐다. 1984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의 아침 광고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미국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날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상 가장 많은 남녀가 일을 하러 갈 것입니다. 금리는 1980년 최고치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2,000가구에 가까운 가족이 새 집을 구입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4년간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이날 오후 6,500명의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할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불과 4년 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은 지금 이들은 자신 있게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다. GDP 성장이 1950년대 이후 최고치였다. 1989년이 되자 미국의 실업자는 7년 전보다 600만 명이 줄었다. 1990년대 실질 GDP 성장률의 총합은 40%로 42%였던 1950년대와 거의 맞먹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00년 연두교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자랑했다. 새로운 세기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에게 2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30년 만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고 실업률은 30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빈곤율은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흑인 및 라틴계 인구 실업률 또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다음 달 미국은 역대 최장기간 경제 성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다. 새로운 경제였다. 1945년에서 1973년 사이 경제와 1982년에서 2000년 사이 경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의 크기는 동일했으나 전혀 다른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다음 수치를 이미 들어보았겠지만 다시 언급할 가치가 있다. 애틀랜틱은 다음과 같이 썼다. 1993년과 2012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은 86.1% 증가했으나 하위 99%의 소득은 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2011년 이런 글을 남겼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의 소득은 18% 증가했으나 중산층 소득은 실제로 하락했다.
고졸 남성의 소득 하락은 가팔랐다. 25년간 12%가 하락했다. 이는 전후 일어난 평준화와 정반대에 가깝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경제학의 가장 지독한 논쟁거리 중 하나다. 이보다 더 심한 논쟁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뿐이다. 다행히도 이 책의 목적을 위해서는 둘 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사실은 지난 35년간 극렬한 불평등이 힘의 한 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기간 미국인들은 전후 경제에 문화적으로 뿌리내린 두 가지 생각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른 미국인과 비슷한 생활 양식을 누려야 하고 그 생활 양식을 누리기 위해 빚을 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생각 말이다. 옆집에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이 무리한 소비와 대출로 이어졌다. 소수의 미국인들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파격적인 생활 양식을 누리게 됐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비싼 학교를 가고 근사한 휴가를 즐겼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광고업계가 이를 부채질했고 이후에는 인터넷이 그 역할을 했다. 몇몇 부유한 미국인들이 누리는 생활 양식은 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미국인들 다수의 열망을 부풀려 놓았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생긴 평등 문화, 함께 문화가 의도치 않게 옆집에 뒤처지면 안 돼 현상을 낳았다.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보일 것이다. 투자은행가인 존은 1년에 90만 달러를 번다. 존은 4,000평방미터의 집과 벤츠 2대가 있고 자녀 셋을 최고급 사립학교에 보낸다. 존은 그를 능력이 된다. 피터는 은행 지점 매니저로 1년에 8만 달러를 번다. 피터는 조를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비슷한 생활 양식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느낀다. 피터의 부모는 각자 직업이 다르다고 해도 미국인의 생활 양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었고 자식에게도 같은 생각을 주입했기 때문이다. 피터 부모가 가진 생각은 소득 분배가 한 곳에 몰려있던 그 시절에는 옳았다. 그러나 지금 피터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피터의 기대치는 부모님 시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현실은 바뀌었는데 말이다. 그러면 피터는 어떻게 할까? 피터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 카드 빚이 45,000달러다. 차 2대를 리스한다. 자녀들은 무거운 학자금 대출 빚을 안고 졸업할 것이다. 피터는 조가 하는 일을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는 조와 똑같은 생활 양식을 누리기 위해 무리를 한다. 엄청난 무리다. 1930년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황당하게 보이겠지만 전후 75년 동안 미국인은 가계빚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키워왔다. 임금의 중앙값이 변하지 않는 동안 미국 신규 주택 가격의 중앙값은 50%가 커졌다. 평균적인 미국의 신규 주택은 이제 입주자 수보다 많은 욕실을 보유하고 있다. 4개 이상의 욕실을 가진 주택이 절반 가까이 된다. 1983년대에는 18%였다. 1975년부터 2003년 사이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자동차 할부 대출 금액 평균은 12,300달러에서 27,900달러로 2배 이상 뛰었다.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알 것이다.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963년에서 1973년 사이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던 것이 오르고 또 올라서 1973년
60%였던 것이 2007년에는 130%를 넘겼다. 198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금리는 크게 하락했으나 소득 중 대출금 상한에 들어가는 돈의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이 비율은 더 크다. 부채 및 리스 상환에 쓰는 돈이 소득 최상위 집단의 경우에는 소득의 8% 남짓이지만 소득 순위 50번째 100분위 이하 사람들에게는 21%가 넘는다. 지금의 부채 상승과 1950년대, 1960년대 부채 상승 사이의 차이는 지금의 시작점이 더 높다는 점이다.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는 부채 위기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내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보다 더 큰 빚을 내는 순간이다.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순간이다. 이는 마치 만화 캐릭터 와일리 코요테가 아래로 내려다보다가 큰일 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과 같다. 바로 그런 일이 2008년에 일어났다. 패러다임은 한번 자리 잡으면 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2008년 이후 많은 빚이 사라졌다. 그러다가 금리가 급락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 비율은 현재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8년에 대한 대응은 어떤 트렌드를 영속화시켰고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됐다. 양적 완화는 경제 붕괴를 막고 자산 가격을 올려놓았다. 이는 자산 소유자들, 주로 부자들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2008년에 연방준비제도는 기업 부채를 지원했다. 이는 부채를 보유한 사람들, 주로 부자들에게 도움이 됐다. 지난 20년간 세금 감면의 혜택은 거의 고소득층에게 돌아갔다. 고소득층은 자녀를 최고 대학에 보낸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다시 고소득자가 되어 나중에 연방정부가 지원해줄 기업 부채에 투자할 수 있고 다시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을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식이다.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1980년대 초 이후 벌어진 더 큰 현상의 징후다. 경제가 일부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현상 말이다. 성공은 이제 과거와 같이 능력 중심이 아니게 되었다. 성공이 허락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이득을 보상으로 받게 되었다. 도덕적으로 옳다. 그러다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번에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경제가 전후 형성된 사람들의 기대보다 멀어졌다는 사실이다. 체계적 불평등 없이 폭넓은 중산층이 존재하고 옆집이나 저 아랫동네 집이나 이웃들은 나와 상당히 유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기대 말이다. 현실로부터 멀어지고 나서도 이런 기대가 35년간이나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이 기대가 충족될 경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기쁘고 좋은 일은 쉽게 놓기가 힘들다. 사람들은 아직 이 기대를 놓아주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 기대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 했다. 사람들은 그만둬 나에게 불리하잖아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티파니 운동, 레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운동, 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공통점이 있다. 각각 그만 멈춰 난 내리고 싶어 라고 소리치는 집단을 대변하는 점이다. 이들이 외치는 내용은 모두 다르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적어도 그 일부는 비슷하다. 상황이 모든 사람에게 엇비슷하게 작용해야 한다는 기대치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부상을 소득 불평등하고만 연결시키는 것을
비웃어도 좋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언제나 이런 것들은 복합적이고 다충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나는 내가 기대했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화가 나. 다 망해버리라고 해. 너도 망해버려. 나는 다른 것을 위해 싸울 거야. 왜냐하면 이건 뭔가 됐던 간에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안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다가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케이블 뉴스의 힘이 더해진다고 생각해보라.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베네딕트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이 사람들을 더 많은 관점에 노출시킬수록 사람들은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사실에 분노한다. 이는 경제적 의견의 다양성이 크지 않던 전후 경제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변화다. 당시에는 실제 결과의 범위가 더 낮은 수준이기도 했고 남들의 생각이나 생활을 보거나 알기가 쉽지 않았다. 나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경제학은 순환에 관한 이야기다.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다. 현재 실업률은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부자들의 임금보다 저소득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학 등록금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대체로 증가세가 멈췄다. 영광의 1950년대 이후 의료, 통신, 교통, 기본권 등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안다면 아마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테마는 기대치가 현실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후 35년간 경제가 바뀌었는데도 1950년대 형성된 기대에 집착했다. 그리고 오늘날 중산층의 호황이 시작됐다고 해도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들 불리해 라는 생각이 여전히 지속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건 뭔가 잘못됐어의 시대가 계속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는 뭐가 됐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해 라는 시대에 계속될지 모른다. 어찌 보면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이야기한 듯한 사건들이 촉발되기도 했을 것이다. 역사란 지독한 것 다음에 또 지독한 것이 오는 것이니까 말이다.